반갑습니다.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강사로 있습니다. 제가 강사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모니터 화면상으로만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데를 봤는데 실물을 직접 보니까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안 받았는데 무슨 논문을 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년간 논문이 없는데 부산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려면 연간 논문 한 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논문이 없어서 다음 강사 공채 때는 탈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사사로운 감정을 좀 많이 담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 대부분이 과학기술 분야와 비교를 하면서 인문사회 분야가 뭐 차별을 받고 있다, 소외를 받고 있다, 이래가 되겠냐,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 전임 교원들과 강사를 비교하면 인문사회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로부터 받는 푸대접보다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사회 분야의 예산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마 인문사회 학술기본법이 통과된다면 강사들에 대한 학술 지원을 아주 두텁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의 한 대학에서 앞으로 3년간 30개 학과를 폐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향령 인구 감소가 이 향후 10년간은 이제 비교적 안정된 시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 향후 10년간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미 지역의 대학들은 충원율이 떨어지는 학과를 폐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신호를 보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교육부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 대학에서 폐과되는 학과의 전임 교수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맡을 강좌를 개설해서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어찌 3개의 강좌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책임 지수를 채우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교육부에서는 책임 지수마저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1항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대학은 이미 책임 지수를 12시간 이상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학에는 수십 명의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12시간 이상씩 이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는 이야기들도 전임 교원들한테만 해당됩니다. 강사들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할 기회도 없이 대학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 고용 불안은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고등교육 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1996년 이미 2003년부터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해 김영삼 정부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과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취업률,
충원율에 따라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대학의 학술 생태계는 교란되고 지역의 사립대는 붕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강사들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겪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정책은 따라서 대학의 강사들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를 살리는 정책이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강사의 고용 불안은 강사 개인이 겪지만 그것은 대학과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들에 의해 우리 사회의 학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대학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은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역의 사립대학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정책은 무엇보다 지역의 사립대 강사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살아난다면 수도권 대학의 강사들과 지역의 거점 국립대 강사도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사립대 강사를 버리고 가는 정책이라면 이 나라의 학술 생태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학술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학에서 연구의 주축은 전임 교원이니 일정 수의 전임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설립 운영 기준에서 인문사회학과는 학생 수 25명당 교수 1명을 임용하도록 제두었는데 이 규정은 1996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생 수 25명을 15명 또는 20명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제한들이 있지만 학생 수가 교원의 수를 결정하는 한 결국 취업률이 교원의 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전임 교원 수가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할까? 이 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교원의 수를 결정하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임 교원의 책임 시수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사립대의 많은 전임 교원들이 매주 12시간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이들의 연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로 지역사회는 교수들을 더 필요로 할 것인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책임 지수를 낮춰야 합니다. 학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 확보율을 조정해야 하고 전임 교원 최대 시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조항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합니다. 벌칙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원 확보율이 유지되는 한 2040년에는 전임 교원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사는 아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학술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그 시작은 인문사회학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문사회학과의 미충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강사법으로 교원의 지위가 부여되었고 강사의 임무는 전임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지도 및 연구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상당하는 임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여전히 사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사에게 경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학은 극히 드물고 소액의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는 대학조차도 흔치 않습니다. 개인 연구실은커녕 도서관 이용에서조차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대학에서는 이들을 채용할 때 연구 실적물을 요구하며 강사의 연구 실적물은 전임 교원의 연구 실적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 사회의 학술 연구 성과물입니다. 즉 대학과 사회는 강사에게 단 한 푼의 연구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 연구 성과물은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대학의 강사들은 자기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구하고 자기 돈 내서 학술지에 발표하지만 심지어 자기 논문에 대한 저작권조차도 없습니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88,000원, 사립대학은 56,000원 수준입니다. 대학 강사들이 벌이는 그래서 연 1,000만 원 내외입니다. 강사법에서는 임금 인상을 위해 방학 중 임금을 맹세하였지만
22주의 방학 중 현재 4주 정도의 임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강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시간 강사에서 시간을 떼내고 강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강의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급 노동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 지도 및 연구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는 전일제의 근무이든 아니든 그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강사의 교육과 연구 활동이 전임 교원과 달라서 그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흔쾌히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원에서 강사로, 강사에서 교수로 이어지는 모델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강사 차별의 알리바이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중이 전체 대학의 80%를 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사립대에서는 강사를 임용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립대 강사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강사는 흔히 학문 소속 세대로 불립니다. 이들의 존재에 의해 학술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대학 강의만으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라도 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지도 및 연구라는 교원의 임무를 기본급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길이 멀다면 우선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지원이 이러한 틀에서 재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재단의 학문 소속 세대 지원 사업은 집단 연구와 개인 연구로 나누어지고 개인 연구는 박사 후 연수 지원 사업, 보학문 분야 강의 지원 사업, 시간 강사 연구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다가 2018년 이후 이들을 통합하여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은 다시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A유형은 최장 5년간 4천만 원, 연간 4천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B유형은 1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주로 이 A유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A유형은 한국연구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좋으나 그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학 강사에 대한 연구 지원이 단발성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이 A유형이었습니다. A유형은 매년 300명씩 선정하여 총 1200명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강사 수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5년간 지원이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이들은 다시 연구비가 전혀 없는 강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초의 목적과 달리 연구의 지속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라는 맹목상의 지위 외에는 사실상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의로 해석하자면 연구재단에서도 5년이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최대한 많은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연구자를 선발하게 되었을 것이고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니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하는 강사들도 사업성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A유형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제는 대형화되고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하게 됩니다. 연구 계획을 부풀리고 연구는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간 4천만 원 5년간 지원을 받는 것은 강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정률은 B유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여타의 다른 인문사회 개인 연구 지원 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선정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A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4년간 300명씩 선정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B유형의 선정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충당하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연간 4천만 원 5년간 지원한 강사들한테는 매력적이지만 그 혜택이 소수의 강사에게 집중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강사들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비유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A유형과 달리 B유형은 1년 한시 사업이라서 장기 지원이라는 A유형의 미덕이 사라진다는 비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A유형이건 B유형이건 연구 실적물을 모두 내놔야 하는데, 그렇다면 연구 실적물이 나올 때마다 연구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구 지원 사업 방식을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논문을 발표하기만 하면 연구 지원비를 지원한다면 굳이 5년간 유지되는 A유형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강사를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연구 실적물이 있는 곳에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이 갖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학술 공동 K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세부 전공 분야의 연구자 풀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 논문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면 숱한 불만들과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사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뿐 아니라 유사 전공 분야의 심사를 맡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연구 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 결과에 대한 주된 불만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연구자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학술 공동체에서의 불인정이란 곧 자신의 존재 부정을 뜻합니다. 자신의 연구가 무시당하는 일은 자신의 존재성 자체가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연구 계획서 탈락은 연구자로서의 탐의 의미의 상실과 무력감을 낳습니다. 익명 심사라고 하지만 투고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학연이 개입할 여지가 큽니다.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작동할 수 있고 심지어 투고자와 심사자의 세부 전공의 정파성의 문제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심사해서 일부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는 한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사자들은 자신들이 연구자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비 지급은 그들이 베푸는 시혜가 되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락합니다. 새로운 학설과 이론, 연구 분야의 등장이 사장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숱하게 현실화된 문제입니다. 기존의 학설을 활발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새로운 학술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학술의 세계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걸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 계획서의 심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심사, 선정, 직업이라는 현행 방식은 연구의 목적을 연구비에 두게 하여 선정 가능성이 높은 논문이 양산됩니다. 심사자의 학설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이를 인지하는 지원자는 심사자와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를 가급적 피하고 무난한 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공과 학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새로운 연구는 요원해집니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등재지는 이미 연구재단의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이고 여기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사후 지원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후 지원으로 바꾸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연구결과물, 결과보고서라는 같으면서도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직 논문을 쓰는 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선정 후 지원의 공모 방식이 아니라 사후 지원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학술 생태계가 삽니다. 대학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이 할 수 있는 건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등록금으로 운영되니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과의 정원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성에 따라 인문사회예술학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없어지면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도 사라지고 지역의 인문사회의 예술도 쇠퇴합니다. 대학이 없어지고 학과가 없어지면 강사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강사가 교원이라는 점, 연구자라는 점이 따라서 확립되어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후속세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강사들이 임금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립대 강사의 임금은 국가 차원에서 보조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사립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인문사회 학술 지원 사업을 전임 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술 지원 사업과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서 사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문 후속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이미 일정 정도의 생계비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전임 교원 모두 동일한 연구 임무를 지고 있지만 전임 교원의 임금에는 연구 임무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더해 학술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강사의 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문 후속 세대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중심의 지원이 아닌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중심의 지원이 되어야 하고 선선정 후 지원 방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지역의 연구자가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데 지방의 대학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구자의 감소입니다. 강사 소득의 불안정과 불충분만 자꾸 언급되고 있지만 동료 연구자 집단의 부족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이 곁에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학은 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연구활동을 하는 동료들이 중요합니다. 일자리와 동료 연구자, 이 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지역의 학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학술 연구가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대학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 연구는 수도권 대학에서 하고 지방대는 취업 교육이나 평생 교육을 하라는 식의 정책은 지역의 학술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대학의 특성화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 특성화가 인문사회학과의 폐과에서는 안 됩니다. 학술 생태계를 살려야 합니다. 집단 연구보다 개인 연구 지원이 바람직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연구하는 사람을 지원해야 합니다. 과제에 지원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성과물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할 일은 연구자를 양성하여 학술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특정한 성과물을 산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연구자를 지원하되 성과물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사의 연구 성과 평가는 대학에 하면 됩니다. 3년 재임용 절차가 끝난 뒤 공채할 때 이를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연구활동에 대한 임금은 일절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강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문사회학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혼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인문사회학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이유로 성과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문사회학은 용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